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밤 10시 이후 목욕 금지. 자신의 아파트에 이런 게시물을 붙였다는데요. 글쓴이는 층간소음 때문에 목욕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밤중에 샤워나 목욕으로 인한 소리,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 따르면요.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급수, 배수는 사용자 의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라서 날 수 있는 소음이다. 그래서 제외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면 샤워나 목욕으로 인한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자, 그렇다면 밤 10시 이후 목욕 금지라는 이 게시물 아파트에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또 강제성은 어떨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해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 등은 이를 참고해서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시 이런 관리규약 준칙의 경우에 층간소음 생활수칙 중에서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보면은 샤워로 인한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관리 규약은 법적 강제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워 금지 같은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관리 규약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밤중 샤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층간소음의 문제는 결국 이웃 간의 배려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 배수 소리가 일반 아파트보다 큰 경우라면 그렇게 규약으로 정하고 서로서로 좀 조심하는 거. 그리고 하더라도 짧게 사용하고 그만 끝마치는 거. 이런 부분 주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위인데 이렇게 규약으로 좀 정해놓고 보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면 변호사입니다. 안면 변호사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강아지를 되게 오래 키웠었는데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적적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이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 관련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갔다가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도 없었던 터라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웠죠. 그런데 신혼집 전세 만료를 앞두고 저희 부부는 서로 의견이 달라 수차례 싸우고 결국 협의위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까지 논의했는데요. 신혼집 전세금과 살림 마련은 반씩 비용을 부담했으니 다시 반반씩 나누기로 쉽게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강아지입니다. 남편도 저도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여서 남편보다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도맡아 키웠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이혼 소송도 생각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제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만약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강아지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저희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이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제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요. 오늘 사연처럼 이혼 시에 반려동물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동물권이라고 해서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신장이 되고, 좀 생명의 존엄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 추세다 보니 네. 이제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키우는 그런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연인 관계였는데 같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헤어지게 됐다. 이 강아지를 누가 키워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들도 그 기사화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맞아요. 이 문제가 요즘 굉장히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이거 실제로 이런 분쟁이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화됐던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스페인 마드리드 판결이었는데요. 네. 그 이혼하던 부부에게 키우던 개를 공동 양육을 해라. 네,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때 이 사건 담당했던 변호사가 강아지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자라고 네. 인정한 데에 이 판결에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좀 달리 본 겁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많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아지는 이제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뭐 물건으로 가방, 보죠. 네, 뭐 차 이런 것과 같은 무생물, 물건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육의 개념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지위는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의의가 있는 판결이군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자다.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물건이나 이렇게 무생물로 볼 것 같은데, 관련 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프랑스가 있습니다. 네. 이미 2014년에 그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한 부부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법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사연자 부부도 지금 강아지 양육권을 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아지 양육권 법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부가 강아지를 자식같이 키운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는 우리 민법상 그냥 물건이잖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양육권을 논하는 자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법원에서 강아지 양육권을 가지고서 심도 깊은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사연에서 부부가 강아지를 자식같이 키운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는 우리 민법상 그냥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육권을 논하는 자녀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는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부가 이혼 의사는 합치가 되어 있고 이제 강아지 양육에 대해서만 이제 의견 합치가 안 된 거여서 사실상 협의 이혼도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 자녀의 양육권에 관련된 내용이지 강아지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이제 일치가 되면 이제 협의 이혼도 충분히 가능은 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부가 이혼 의사는 합치가 했고 그다음에 재산도 보면은 뭐 반반씩 나누시는 걸로 얘기가 다 된 걸로 그러게요. 보여요. 그래서 네. 강아지 양육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되는데 결국 이때는 이 강아지 양육이라는 세부적인 한 부분만 문제가 남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는 보통 이혼 조정 신청을 권유를 하고 조정 신청. 네. 권유를 하고 법원에서 좀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만들어 봅니다. 네. 이 조정 신청이라는 게 법원 도움받아서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이 사실은 조정이 될 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판단으로 가게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재산 분할 개념으로 가게 됩니까?
강아지는 물건이니까 네. 사실 재산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고 재산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뭐 기여도 이렇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강아지가 물건이니까 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는 누가 데리고 왔는가? 네. 그리고 강아지를 데려올 때 비용은 누가 치렀는가 정도를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 동물 등록제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가 또 이제 강아지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유기견 봉사활동 나갔다가 그냥 이제 입양하신 걸로만 되어 있어서 네. 비용을 누가 치르셨고 동물 등록을 누가 했고 이런 개념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내분이 강아지를 좀 주도적으로 키웠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강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 다툼이 된다면 아내에게 어느 정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재산분할 개념으로 보니까 또 일견 말이 되네요. 그 유지 기여도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데 또 양육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네. 강아지의 재산 가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 사건을 맡으신 판사님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일반 입양하는 이런 상태에서 분양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하느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판결에 쓰여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있겠군요. 곤란할 수 있어서 사실은 네. 변론 절차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재산 분할로 처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재산 분할로 만약에 된다면요, 안 변호사님. 네네. 남편은 이제 이 강아지를 앞으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은 결국 이제 한쪽은 원칙적으로는 못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키워야 되는 강아지가 되어버렸으면은 강아지의 경우 남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 없이는 뭐 면적교섭의 개념이라던가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네. 동물법상에서 이런 규정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점차 이제 보완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네. 예. 네, 오늘 그 의외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서. 네. 안미연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양희은의 내 강아지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